최근 7월과 8월에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최근에 미국 주식, 특히 그 중에서도 나스닥 기술주에 투자를 최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나스닥 100 지수의 가격 수준이 2달 전 가격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9월 3일 대비 10% 이상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9월 달에 지수만 보면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나스닥 100 지수를 꼬집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많은 분들이 투자한 종목들이 나스닥 100 지수에 대부분 편입이 되어 있기도 하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사의 QQQ ETF를 투자한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우량 기업 100개를 별도로 모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최근 9월 초 대비하여 나스닥 100 지수가 11% 정도 빠진 상황에서 나스닥 전체 지수는 9%가량 빠졌고 S&P 500은 6%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럼 나스닥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와 미국 전체 우량주들을 담은 S&P 500 지수 중에서 이번 9월달만 보면 나스닥 100 지수가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얼마나 위대한 종목들인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겨주나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소위 경제 전문가라고 여기저기 나와서 하락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상승하면 상승하는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보통 이렇게 붙이는 이유들은 본인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방송국에 특히 지상파 아침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연하는 의사들은 방송국에 돈을 주고 출연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가가 써준 대본대로 인터넷 등에서 자료들을 검색해서 미리 대본을 작성한 뒤에 전문가랍시고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의학 관련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고 병원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 경제방송,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유명 경제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 경제 전문가라고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은 결국 목적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 또는 본인의 자산운용사를 홍보하기 위해, 또는 자신이 추가하는 여러 책들을 홍보하기 위해, 또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을 홍보하기 위해 등등 결국 홍보가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나오는 출연진들이 얘기하는 미국 증시시장에 대한 의견은 사실 매일 증시시장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미국의 경제 관련 일간지나 블로그, 이런저런 매체에서 긁어와서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황을 보는 눈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경제 관련 소식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매체들도 약이 있고 독이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고 산업을 이해하고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기본 틀을 잡아준다는 점이 큰 약이라고 할 수 있고, 종종 이런 전문가들이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이런 의견들을 내는데 이런 건 가급적 참조를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가령 요즘 유튜브에서 한국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가령 하락론자라고 할지라도 하락한다 그러면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두가 다 상승을 외치면 본인도 상승을 외치는 것이 정신건강상 이롭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한국 바이오 주식, 삼성전자, 미국의 테슬라나 아마존 등의 종목들을 투자하면 본인의 시황감과 무관하게 그냥 상승론자인 척 상승을 주장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혼자 하락을 외치면 엄청난 욕을 먹고, 하락을 외치다가 시장이 상승하면 틀려서 더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락을 외치다가 정말 시장이 하락하면 먹던 욕만 덜 먹는 정도입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시장의 대세 시황간에 혼자 맞서는 것은 매우 큰 개인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보통 시장이 상승장이면 상승론을 얘기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하락장이면 비로소 하락론을 얘기합니다. 3월 대폭락장 직전에 1월, 2월경에 대부분의 경제방송 매체에서 한 얘기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흔들리는 건 강세장이다. 지금은 정말 주식을 투자해야 할 때다라고 모두들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나스닥 지수 등은 3월 이전으로 회복을 했고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한 섹터와 시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3월의 시장 폭락 때 지금까지 버티고 수익을 실현시킨 투자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시장에서 나가 떨어진 투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두서없이 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시장이 빠지고 혹시 투자하신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를 보인다고 해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너무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지 말고 평정심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S&P 500보다 더 빠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S&P 500이 1년간 12% 오를 때 나스닥 100은
같은 기간 동안 42% 이상 올랐습니다. 시장의 조정, 즉 마켓 코렉션이 오면 많이 오른 종목이 더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지 몇 가지를 열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아니고 주로 외신에서 보는 이유로 꼽는 다양한 요소들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인은 시장에서의 변동성입니다. 사실 저는 빅스 지수에 대해 대충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선 CBOE, 즉 시카고 보드 옵션 익스체인지, 즉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S&P 500 옵션에 대해 향후 30일 내의 변동성에 대한 평균을 나타낸 것이 빅스 지수인데, 빅스 지수를 직접 계산해보기 위해 이런 복잡한 금융수학 공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쉽게 보면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베팅하는 콜옵션 주체와 시장이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풋옵션 주체 간의 옵션을 거래함에 있어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기대치에 대한 괴리가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현재는 빅스 지수가 그렇게 높진 않으나 적지 않은 등락을 최근에 했습니다. 가령 시장이 최근 한 달 이상 계속 상승장이 나올 것이라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예상을 하면 모두가 비슷비슷한 콜 옵션을 행사할 겁니다. 콜 옵션은 단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시장이 너무 오르면 혹시라도 갑자기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포트폴리오에 급격한 손해가 올 수 있으므로 리스크 해치, 즉 위험 회피 목적으로 해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풋 옵션을 반대로 걸기도 하고 아님 그냥 시장이 내려갈 것 같으면 공매도 세력같이 그냥 풋옵션을 거는 세력들도 생깁니다. 보통 시장의 안정기, 즉 시장이 천천히 우상향한다고 생각한다거나 시장이 그냥 잠잠한, 즉 주가지수가 크게 횡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옵션 거래 역시 크게 다이내믹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옵션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령 지난 3월같이 1, 2월에는 분위기 좋았다가 3월에 급격한 하락이 오게 되면 강하게 풋 옵션을 걸어서 이익을 취하는 세력과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를 레버리지를 걸고 하여 시장이 올라가길 바라는, 즉 콜옵션 쪽에 베팅을 거는 세력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면 옵션 거래에 있어서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이는 곧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빅스 지수도 올라가는 겁니다. 빅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서로 70%의 확률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항상 반대로 움직이지는 않는 이유는 빅스 지수는 주가의 상승, 하락 등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아니고 단지 분산, 즉 변동성만 보여주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높을 때 S&P 500도 고점에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주식시장은 단순 조정일 수 있습니다. 가령 세계에서 가장 큰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예를 들면 현재 국부펀드가 지니고 있는 미국의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아마도 기계적으로 주식 매도를 일정 부분 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 국부펀드도 나름대로 주식, 채권, 현물, 현금 등의 비율을 정해진 가이드라인대로 배분을 해야 할 텐데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리밸런싱을 위해 비중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비슷한 이유로 매도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같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먹을 만큼 먹었고 일단 다 빼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몇 달 후에 강한 조정기가 또 오면 다시 투자를 들어가자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백신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백신이 연말까지 풀린다는 말도 있지만 많은 관련 전문가들은 백신이 양산되어 풀리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1일 확진자 역시도 줄어드는 듯 하다가도 계속 늘고 있고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한국 상황만 봐도 상황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실물 경기 회복 자체가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일단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호재든 악재든 일단 빨리 터져버리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대체적으로 좋은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8.4%로 4, 5월에 비해 엄청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평소 실업률의 2배가 넘습니다. 실물 경기에 있어서 실업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로 경기는 이모양인데 주식시장만 유동성 장세로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시장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입니다. 빅테크 기업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조 바이든은 미국 우량 테크 기업에 다소 강한 비판들을 해왔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트럼프보다는 나스닥 빅테크 기업에 적대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불확실성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엄청난 선거 자금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이자 런닝메이트로 정함으로써 조 바이든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불확실한 신규 부양책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도 있고 지금까지 각종 부양 지원금과 실업수당 수준에서 더 늘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각종 엄청난 부양책으로 경기가 버텨왔다면 앞으로는 이제까지 써왔던 부양책 규모로는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하원에서 1조 5,2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구제안이 공개되면서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투자자로서 조심해야 할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올해 지난 5개월여간의 역사적인
역대급 상승장에서는 대충 아무 종목이나 투자해도 종목이 이상한 섹터에 이상한 동전주만 아니면 웬만한 우량 종목은 아무거나 대충 투자해도 수익이 꽤 많이 나는 장입니다. 저는 보통 연수익 목표율이 10% 정도입니다. 10%만 연수익을 꾸준히 내도 사실 정말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승장에서 꽤 높은 수익률을 내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웬만한 기관이나 전문가들보다 자신이 투자를 더 잘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사실 투자자의 선택이 뛰어나서 돈을 버는 경우보다는 그냥 시장이 좋아서 그 덕택에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무 투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뭔가 투자라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수익을 거뒀으니 이 부분은 당연히 존중할 만한 것입니다만, 여기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투자가 투기가 되고 결국 이는 손실로 가기 쉽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상승장에서 한 달에 최소 10%, 20% 이상씩 수익을 거둬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2, 3% 정도 상승한 종목들은 재미도 없는 종목이라고 버리고 고수익을 낼 것 같은 종목에 몰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용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투자의 원칙은 무조건 분산 투자인데 고수익이 날 것 같은 종목을 만기가 걸려있는 상품으로 투자를 하든가 레버리지를 일으킴으로써 투자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고수익을 바라는 과욕은 결국 고위험이 동반되고 결국 이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예상보다 높은 성과가 나온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항상 느긋함을 지녀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트렌드에서 보여주는 국내 투자자들이 대표로 투자하는 종목들을 보여줍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이 항상 최상위 관심 종목입니다.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등이 다 모두 좋은 종목입니다만 과도하게 특정 종목에 쏠려서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라 함은 종목을 분산시키고 시간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시간을 분산시킨다는 건 한꺼번에 매수를 하지 말고 시간을 쪼개어서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건데, 많은 한국 분들이 특정 기술주에 몰빵하다시피 투자를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수익률을 보고 고수익을 추구해서 들어가는 거겠지만 항상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에 매수를 할 때는 그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스스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령 저도 테슬라를 매우 좋은 기업으로 보고 여러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막연히 테슬라가 미래 전기차와 자율주행 플랫폼을 이끄는 기업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종목을 신용을 땡기거나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한 종목에 몰빵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짧게 줄이겠습니다. 주말이라 이번엔 좀 심리적인 내용을 담아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쉼없이 시장이 상승해서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보다 많을지라도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히 마음을 가다듬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